안녕하십니까. 스미됐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7월 9일, 7월 9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욕먹을 일이 많죠. 오늘은 말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대통령 후보로 아마 나설 것이 분명한 윤석열 씨의 인터뷰가 이제 확보가 돼 있어서 그걸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찬찬히 읽어드리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4부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이 경향신문에서 이제 박주현 선임 기자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달변이다. 질문을 던지면 분야를 넘나들며 쉼없이 이야기를 쏟아낸다. 칼잡이 특수통 검사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명예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을 구속시킨 그이지만 의외로 웃음도 눈물도 많다.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처럼 파란만장하기도 하다.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를 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과도 조국 수사를 계기로 대척점에 섰다. 2022년 대선을 8개월 앞둔 현재 윤 전 총장은 야권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는 주자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며 1대1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수동의 한 식당에서 윤 전 총장을 만났다. 그는 장장 5시간에 걸쳐 자신의 철학은 물론 검사로서의 삶과 검찰총장 재직 시 받았던 압력 등에 대해 공개했다. 기자가 이제 질문을 시작합니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지 100여일 만인 지난 화요일 6월 29일입니다.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으니 정치인으로 9일을 살아본 건데 어떻습니까? 라고 답변하십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아직은 어색합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한 첫날 도처에서 수십 개의 문자가 왔어요. 고개를 왔다 갔다 한다. 말에 임팩트가 없다 같은 지적이 쏟아졌어요.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뭐 어렵겠는가 했는데 쉽지 않네요. 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허허허. 그래서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국민의 부름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는데 어떤 뜻입니까? 3월 퇴임 후부터 4월 5월 사이에 시간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국민의 기대, 바람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민이 깊었죠. 외면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출마 선언문은 직접 쓴 것으로 알아요. 이권 카르텔, 국민 약탈, 윤리의식 미비 등 표현이 꽤 강했는데 문정부에 대한 평가가 너무 혹독한 것 아닌가요? 윤 총장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쓴 겁니다. 먼 발치에서 본 게 아니라 문정부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제가 직접 겪어보고 느낀 대로 가감없이 표현한 거예요. 국민들이 다 보시고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묻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무엇을 바꾸고 이루고 싶습니까? 윤 총장이 답합니다. 자꾸 정책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철학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권력을 얼마나 행사하고 어느 지점에서 권력의 행사를 멈출 것인지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철학 말입니다. 제가 검찰총장 취임사에서도 검사들에게 당부한 게 헌법 정신이에요. 형사법 집행 권한을 어떤 경우에 행사하고 또 어느 지점에서 멈출 것인지를 결정할 때 자유민주주의, 인권 존중, 법의 지배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는 국가의 모든 공권력 행사에도 적용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기본에 합의하고 설령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범위는 벗어나지 않아야 사회 통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약간 예민한 질문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자유민주주의 주장이 극우와 통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답합니다. 전혀 아니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국민들이 다 함께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고 해요. 독일 민주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하잖아요. 하지만 개인이 중시되고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국가가 시스템 관리자로서 또는 개입자로서 행동할 때 이 정신을 투철하게 가져야 해요. 그래야만 정책 효과도 있고 취약한 사람도 보호할 수 있어요. 이 정신을 잃으면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기자가 약간은 센 질문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라고요. 이거 굉장히 센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답을 할까? 답변을 보시면 민주당 핵심 그룹이 개인의 자유를 과연 존중하는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심플하고 간결한 답이죠. 문재인 정부라고 물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빼고 있죠. 기자의 워딩입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이나 경선 전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그는 더 움직여보고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는데도 기자들이 계속 묻는다며 입당 문제는 지금 얘기할 문제가 아니어서 경선이고 뭐고 일체 생각을 안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기자가 여기서 묻습니다. 기존 국민의힘 지지층뿐 아니라 진보 중도로도 지지층을 확산할 생각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총장이 답합니다.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부터 진보까지 스펙트럼이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선명히 이념성이 갈리는 건 아니잖아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수, 진보, 중도를 확연히 구획 나누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틀 안에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서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경쟁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이 말은 민주당의 핵심층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이 너무 간을 보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입당 안 하고 너무 간 보는 거 아니냐. 윤석열 씨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평가는 각자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에 곧 만날 것처럼 먼저 전화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안 만나고 있나요? 라고 약간 김종인 씨한테 치명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답변에 따라서는. 윤 전 총장이 답변합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정치 경험이 가장 많은 분이고 어떤 상황이 되면 제게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은 그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을 선택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뵙게 되겠죠. 저보다 경험 많은 분들을 왜 안 만나겠습니까? 아주 노련하게 답변을 피해 가십니다. 그 다음 2부 내용을 보면요. 기자가 이제 아마 개인에 대한 질문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사. 먼저 워딩이 이렇습니다. 기자의 워딩이. 윤 전 총장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지만 그 친가의 고향은 충남 논산 노성면이고 외가는 강원도 강릉을 본거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충청도와 강원도의 아들이다. 손자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서울 사람. 네. 그의 아버지는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다. 윤 전 총장은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으로 4학년 때 사업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2차 시험에 연거푸 떨어졌고 1991년 구수 만에 합격했다.
35세의 초임 검사로서 대구지방검찰청에 첫 부임했다. 대구하고도 인연이 깊네요. 이후 특수통 검사로 잔뼈가 굵었다. 그래서 기자가 이제 개인사를 좀 물어봅니다. 법대 진학은 검사가 되고 싶어서였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윤 전 총장이 답변합니다. 아니에요. 저 20대에 판검사를 꿈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법대에 진학한 건 부친의 영향이 컸어요.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수학 혹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부친이 경제학이 너무 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구체성이 있는 학문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경제학자가 본인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 제가 이게 여담인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뭐 사실 정치학도 그래요. 저희 이제 정치학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학부는 법학을 했고 지금 대학원은 정치외교학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치학도 야 이거 뭐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고 해도 외국에 저 양반이 저렇게 주장하는 게 그냥 지 생각일 뿐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하지만 법학은 분명하잖아요. 일단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원칙을 해석하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셨던 것 같습니다. 법대를 가더라도 경제 공부를 해서 나중에 경제법이나 법경제를 연구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수할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검사가 됐나요? 답합니다. 매년 100명 정도 뽑던 사시 합격자 수를 1981년인가 300명 정도로 늘렸어요. 사시도 합격 못하고 강단에 서면 좀 그렇지 않겠나 싶어 사시 붙고 유학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차 합격에 9년이나 걸리면서 꼬이고 말았지만요. 솔직하시네요. 네. 1980년대 중반에는 연수원 마치면 변호사 하려고 했어요. 돈 벌면 시사 월간지도 발행해 볼 생각이었죠. 근데 제가 검찰 15를 한 수원지검의 선배들이 환송했대. 윤15가 검찰 적성이 맞으니까 졸업시험 잘 쳐서 꼭 우리 회사로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검사가 된 거예요. 선배들은 알아본 거죠. 34살짜리 사시 그러니까 이제 연수원 나와서 한 6개월 정도 3개월에 6개월 정도 시보를 한 거를 선배들이 봤는데 야 쟤는 검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실 그 선배들 안에는 뭐 자기 후배나 동기들도 있었을 겁니다. 대학 동기.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검사 일은 재미있었습니까? 오래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죠. 제가 1994년 만 33살에 임관했는데 우리 동기들 중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몇 년 하고 관둔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 늪에 빠져가듯 검사 생활에 취해가더라고요. 천직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런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한 6년 정도 평균 6년 정도 합격이 늦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오래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랑 나이가 같은 대학 동기거나 대학 후배가 자기 직장 상사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뭐 검사 일이 더 적성에 맞고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2002년에는 어쩌다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변신했나요? 라고. 그래서 답변합니다. 그때는 신승남 검찰총장이 옷 벗고 그 동생이 구속되고 소위 특검이라는 것이 처음 생기고 하면서 검찰이 많이 어지러웠어요. 우리 부가 각종 게이트의 중심이 돼 수사도 하고 수사도 받는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수사는 정확히 해놔야 한다는 것.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 누가 나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죠. 그 시기에 당시 본부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한 이명재 전 서울고검장이 저를 많이 당겼어요. 나이도 있고 장가도 가야 하지 않느냐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같이 일하자고 하셨거든요. 혹했죠. 네. 근데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1년 만에 검찰에 복귀했습니까?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명재 선배가 제가 옮겨간 지 얼마 안 돼서 검찰총장으로 가셨어요. 자긴 당겨주고 그 양반은 검찰총장으로 가버리고. 그런 어느 날 제가 대검 중수부 산하 공적 자금 비리 합동 단속반에 저녁 시간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순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중국집 철가방의 짜장면 냄새가 코끝을 확 자극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요? 그 나중에 철야 수사라는 게 없어졌지만 제가 서울지검 검사로 일할 때는 밤샘 수사가 기본이었어요. 조사하는 사람도 월요일 새벽에 나와서 금요일 밤에 귀가하는 시기니 죽을 맛이었죠. 잠을 쫓으려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커피도 많이 마셨어요. 미역국이나 북엇국은 속이 미스거려서 못 먹겠어서 당시 서울지검 앞에 취성루라는 중국집에서 아점으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근데 막 비벼서 먹으려고 하면 부장이나 3차장이 찾아요. 보고하고 돌아오면 짜장면이 불어있죠. 커피포트에서 끓인 물을 부으면 곱빼기가 되는데 밤새 못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검찰이 그리웠던 거예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1981년 서울대 법대 동아리 형사법학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모의 형사재판을 했다죠. 거기서 검사역을 맡아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요. 윤 총장이 답변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모의 재판은 5.18 직전인 1980년 5월 8일에 학생회관 2층 라운지에서 밤새워 진행했어요. 보도 통제로 정확한 정보가 없었고 막연히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문만 듣던 때였어요. 당시 동아일보에 입사한 선배들로부터 정보를 듣고 온 법대 4학년생들이 골석 모의 재판을 계획했는데 저는 재판장을 맡았어요. 고 신현학 총리께 너무 죄송했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그분이 구테타 수괴인 줄 알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이게 팩트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 모의 재판으로 인해서 강릉으로 피신까지 했다면서요. 답변이 나옵니다. 다음날 호해가 돌아다녔어요. 신군부 세력에 대한 법과대생들의 골석 재판이 있었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고 재판장인 윤석열 학생이 이렇게 선고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민주화가 안 되면 어디 끌려갈 수 있겠구나 싶었죠. 5월 17일에 보안사령부에 근무하는 먼 친척이 집에 전화를 걸어 성렬이를 빨리 피신시키라고 했대요. 그래서 외가 친척집으로 석 달간 피신했다가 학교에 돌아가도 된다는 소식을 받고 복귀했죠. 이때도 보안사령부에 먼 친척이 근무하셨군요. 네.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대중의 뇌리에 깊게 각인된 건 2013년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직전 대선에서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때였다. 수사팀장이었던 그는 정권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밀어붙였다. 박근혜 정부는 혼외자 문제를 샅샅이 털어 최동욱 검찰총장을 불명예 퇴진시켰다. 그해 9월 국정감사장에서 윤 전 총장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후 중징계를 받고 이듬해 1월 대구 고검 평검사로 좌천 발령을 받았다. 기자가 묻습니다. 2012년 국정원 여론조사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운명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왜요? 정보기관, 그것도 국가안보기관이 여론을 조작해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것이나 국가안보에 써야 할 안보 자원을 정치 권력이 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또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나 중요 행정에 대해 보고하고 그게 내각에 전달돼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책임 정치에 반하는 것이죠. 출발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청와대가 지시하니까 한다는 건 한국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좌천된 후에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거의 왕따를 당했던 것으로 압니다. 저를 불편하게 여겼죠. 그래서 혼밥을 많이 했어요. 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검찰을 그만둘 생각은 안 했습니까? 답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4년이나 남았으니 집사람에게 그냥 사표 내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좋은 보직 받고 잘 나가다가 고검 발령받고 그만두면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냐며 말리더라고요. 무엇보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 후배들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만두면 자기들도 같이 사표 쓰겠다면서 댓글 조작 사건이 대법원 선고까지 가는데 2년이 걸리니 그때까지만 자리를 지켜달라고 했어요. 제가 버티고 있어야 자기들을 함부로 못 대한다니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도 말렸군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한 번의 파기환송 끝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8년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기자가 다른 질문을 합니다. 2014년 재보궐선거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16년 4월 총선 때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정철 전 비서관을 통해 공천을 제의했다죠. 왜 거절했습니까? 답합니다. 저는 선출직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제 적성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제가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 정치적 성향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게다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아무리 제가 댓글 수사팀에서 직무 배제를 당했다고 해도 후배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맞죠. 사실 이거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2019년 7월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조국 사건을 계기로 문 정부와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2020년 내내 추윤 갈등이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장식됐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부터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진행하고 내가 론스타를 해봐서 사모펀드를 잘 아는데 조국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안 되고 내가 직접 뵙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면서 독대 요청을 2차례 했다고 주장했어요. 윤 총장이 답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사실에 기반해 하는 거라고 봐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했고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일하던 2년 동안 음으로 양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게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원한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여권 인사들은 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선동이나 조작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장관 지명 전부터 사모펀드 관련 내사를 진행했다는 게 거짓 주장이라는 거군요. 라고 윤 총장이 답합니다. 제가 2019년 7월 25일 발령받고 8월 9일 금요일에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 지명을 받았어요. 제가 8월 13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휴가였어요. 총장이 휴가를 안 가면 전국 검사가 휴가를 못 가니까 하는 수 없이 받았죠. 집에서 TV를 켜는데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받아 우리 집 거실 선반에 놓아둔 임명장의 잉크가 말랐나 안 말랐나 만져봤어요. 잉크도 안 말랐는데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됐죠. 기자가 묻습니다. 이후 상황은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작권이 터졌어요. 다음날 퇴근 시간에 그 김유철 범죄정보기획관을 불렀죠. 야간 작업을 하더라도 그 조 후보자에 대한 언론 보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게 정말 근거가 있을 만한 것인지 보자고 했어요. 김 기획관이 다음 날 아침에 정리해 왔는데 이미 고발장이 자유한국당부터 시작해서 쫙 들어와 있었어요. 야당과 언론의 수사 압박도 거셌죠.
그래서 목요일에 대검 간부회의에 중앙지검장과 3차장도 오라 해서 같이 회의했어요. 거기서 내려진 결정은 일단 공개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가능 여부만 보자는 거였어요. 나중에 자료가 유실됐다고 하면 완전 봐주기 프레임에 걸려드니까 일단은 자료를 확보해 놓고 기다려보자는 거였어요. 그는 지난 2년 동안 적폐 수사를 했는데 이번에 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었다며 이번엔 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대법관들을 기소해 놓은 마당인데 두말할 게 뭐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했어요. 또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소 유지는 결국은 이 정부와 나중에 관련될 수 있어요. 여기서 무죄 나오고 망가지면 무리한 수사인데 그게 검찰에만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죠.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결국 입시, 사모펀드, 운동학원 자료 입수를 위한 관련 기관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이루어졌죠? 라고 윤 총장이 답합니다. 그때는 야당에서 반대해서 장관 지명 후 3주가 지났는데도 인사청문회 날짜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정유라 입시 학사 비리를 담당한 고영곤 특수 2부장에게 신속히 검사 몇 명 뽑아서 해보라고 했더니 3,000페이지 정도의 기록이 만들어졌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법원에 영장을 넣었는데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오후 3시쯤 다급하게 제 방에 와요. 총장님, 영장이 다 발부됐습니다. 하면서 다른 때와 달리 10시에 넣었는데 3시간 만에 영장이 휴대폰 등 몇 개만 빼고 싹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대통령 독대 요청은 안 한 건가요? 라고 윤석열 총장이 답변을 합니다. 전 독대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합니까? 예를 들어 제가 검찰 제도에 대해서 어떤 탁견이 있으면 글로 써서 보내드리고 대통령께서 불러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한번 들어와 봐라 하시면 몰라도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이 오라고 하면 만나는 거지 독대 요청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하는 건 몰라도 독대 요청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을 뵙고 싶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나요? 없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조 전 장관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청와대 수석들이 격노하며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려는 거냐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냐고 하자 윤 전 총장이 아니다. 조국만 도려내면 된다. 그게 오히려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윤 총장이 답변합니다. 당시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건에 대해 수사팀에서 확실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가 기소될 확률이 높았지만 조 장관의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모를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상당히 악의적인 주장이죠. 다만 9월 9일 조 장관 임명 후 민정 관계자를 통해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조 장관 관련 수사는 무리 없이 원칙대로 진행해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욕은 제가 먹겠다고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핵심 지지층의 이반이나 공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였어요. 실제로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면 9월 9일에 조국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민정 쪽 관계자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 좀 전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무리 없이 원칙대로 진행해서 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이제 문바로부터의 욕은 윤석열이 먹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 또는 떨어져 나가는 거 또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욕은 제가 먹을 테니까 대통령께서는 안심하시라라는 식의 이제 말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죠.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자가 이제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
조 전 장관이 상징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라고 윤 전 총장이 답변합니다. 2018년 6월 14일 지방선거 다음날 전날 당직한 공안 2부 검사들과 설해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문무일 총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팔레스 호텔 중식당으로 바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저 사표 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점심이나 하자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장관과 민정수석을 같이 만났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적은 종이 조각을 테이블에 탁 던지더래요. 그래서 문무일 총장 앞에.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설득하고 중재해서 어찌됐든 백혜련 안으로,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 안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확정되었는데 제가 기여했으니 윤석열 총장이 기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을 설득해가지고 이 백혜련 의원이 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한 게 윤석열 총장이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좀 억울하신 거죠. 기자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대선 라이벌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식 있는 언론이라면 그런 선동엔 가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당시 상황 자체로 봐서 말 안 되는 얘기예요. 법과 원칙대로 일은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려 노력했고 제가 조 장관과 불필요하게 대치관계를 가질 이유는 없잖아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표창장, 스펙 포마시 등 작은 허물을 검찰이 지나치게 큰 칼로 베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답변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말이 길어져요.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한 너무 센 공격이 되니까 그에 대한 답은 570쪽 되는 1심 판결문 보면 잘 나옵니다. 그게 작은 허물인지 아닌지. 진짜 심플하고 법학자다운 답변이죠. 저도 사실 이거 이상으로 답변은 못 드렸을 겁니다. 정영심 교수의 1심 판결문 570쪽짜리 이걸 잘 읽어보시면 표창장, 스펙 품앗이 과연 이제 그 일가족의 범죄가 작은 허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떤 원칙을 어긴 범죄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윤석열 총장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기자가 다음 질문을 합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2020년 한 해 동안 뉴스를 장식했어요. 추 전 장관은 지난 1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하나회처럼 군림한다고 주장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답변하십니다. 제가 약간 빙의해서 해볼게요.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뭘 합니까? 정신 나간 얘기죠. 저는 일 잘하면 예뻐하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발탁해서 쓰고 그런 거지 무슨 후배들을 사단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밥 먹고 이런 거 안 합니다. 2013년 대구 고검으로 좌천대 내려갔을 때도 특검대 같이 일했던 친구들 중에 따로 만나 밥 먹은 건 국정원 댓글수사팀밖에 없어요. 그것도 딱 2명. 댓글수사 모임이 있고 제가 도와줘야 해서였지 다른 검사들과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실력으로 프로가 되라고 하지 무슨 인적 네트워크로 휴먼 릴레이션 기대해서 하는 거 안 합니다. 속 시원합니다. 기자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추윤 갈등의 최고조는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 청구였어요. 나가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나요? 윤석열 총장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나를 무조건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지난해 11월에 했잖아요. 그게 깨지면서 제가 12월 1일 복귀하니까 이 사람들이 멘붕이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추미애 장관과 동반 퇴진하면 징계는 없는 걸로 하겠다고. 추 장관에게 나에 대한 징계를 철회시키라고 하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러나라 하고 차관이 직무대리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러나 준다는 약속만 해주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추미애가 싫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제 스미더스가 이전에 말한 겁니다. 그런 일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퇴 압박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뜻인가요? 기자가 묻습니다. 대통령의 뜻인가요? 답변합니다.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물러나 주는 걸로 약속만 해주면 추미애도 즉각 물러나게 하고 징계는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검사징계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오니까 징계를 아주 약하게 해줄 테니 거기에 대해서 다투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진짜 민주당 정부 문재인 청와대 진짜 병신 같네요 진짜. 좀 진짜 병신 같네요 진짜. 어떻게든 외부에 자기들 잘 보이려고 이렇게 뒤에서 빌고 윤석열한테 빌고 읍소도 해보고 진짜 이래야 됩니까? 야 진짜 화딱지나요. 하여튼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지난 5일 서울대 준환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면담하고 나온 뒤에 기자들과의 문담에서 월성원전 사건 처리에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며 더는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어요. 어떤 압력들이 들어왔나요? 윤 전 총장이 답변합니다. 검찰총장은 병풍이 되고 버팀목이 돼야 하기에 총장이 받은 총알을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한번 보라고 작년부터 월성원전 감사 끝물부터 시작해서 검찰 시작 단계까지 얼마나 많은 여권 관계자들이 공격을 가했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둥,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라는 둥 하면서 공개적으로, 그 정도면 비공개적으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다양한 압력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장직을 던졌군요. 라고. 윤 총장이 답변합니다. 저는 7월 24일까지 어떻게든 임기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제가 인사청문회 통해서 검찰총장이 임명된 이상 임기 2년 동안은 원칙대로 일하는 게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잇따라 직무집행 정지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당했을 때 재판하지 말고 사표 내고 나와서 차라리 이걸 계기로 정치를 하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거쳐 12월 24일 크리스마스에 복귀했죠. 무조건 임기를 채우겠다는 생각이 강했고 정부 쪽에서도 그런 제 생각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존경하고 저와 학창시절부터 굉장히 가까웠던 신현수 선배가 민정수석으로 온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지난 2월 7일 박범계 법무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인 저를 패싱한 채 검찰 인사를 기습적으로 발표했잖아요. 신 수석은 굉장히 불쾌하고 배신감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제가 전화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면서 어차피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연초 인사 하반기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 저한테 부담감 느끼시지 말라. 저도 임기 끝까지 마칠 테니까 선배님도 그냥 계시라. 더 이상은 대통령께 사표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설득했어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한데 왜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돼 윤 전 총장과 신 수석 둘 다 그만뒀나요? 윤 총장이 답변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24일에 두 번의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고 복귀하니까 추 장관과 민주당 쪽에서 저를 내보내려고 작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 다음에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이야기가 처음 나왔어요. 신현수 수석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지명된 박범계 장관도 대통령의 생각을 충실하게 따를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상황은 잘 지켜봐야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건넸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 해석이 있었을 때 박범계 장관이 2월 25일에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면 당론을 따르겠다는 뜻을 피력했어요.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나서서 대통령 한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정리되는 게 과연 과거 권위적인 정치라고 주장했고요. 김 지사는 대통령의 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수청이나 검수완박 하기로
청와대가 얘기가 끝난 모양이구나 생각했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2월 4일 월성원전 수사팀 백윤구 전 통상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검수완박,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였다는 거군요. 추 장관이 그 2020년 1월 인사와 7월 8월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대검 간부들 인사조차도 제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 장관이 물러가고 박범계 장관이 내정된 후에 신현수 민정수석과 당시 공감대를 이루면서 인사를 어느 정도 정상화하려고 했던 차였어요. 인사 핵심은 첫째, 추 장관과 함께 총장 징계에 관여했던 간부들은 이선으로 뺀다. 둘째, 기조부장 등 대검 핵심 참모 2명에서 3명은 총장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였고요. 하지만 백운규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되니까 박 장관이 검사장 인사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러고는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은 듯했던 검수완박 중수청 얘기가 나온 거죠.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청와대가 신수석을 통해 백운규 장관을 구속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것인가요? 윤석열 총장이 답변합니다. 신수석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 영장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협의해서 하는 인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식의 분위기 정도는 제가 캐치는 했죠. 하지만 월성원전 수사팀이 자료를 딱딱 정리해서 보고하는데 그걸 검찰총장이 거부하고 불구속하라 하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사건이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저도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인터뷰는 이제 5부로 이어지는데요. 아직 5부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요 4부까지 인터뷰까지만 해서 방송 올리고 5부 올라오면 바로 이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담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리고 이제 인사 사표 내려고 했는데 그걸 말렸다는 사모님 윤석열 총장 부인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생각이 가볍지만은 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